오, 됐어. 짠, 짠, 오케이. 자, 보자. 방금 여러분 교재를 보니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딱 느낌이 좀 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통 그 화학 1이다, 화학 2다, 혹은 이제 일반화학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도 약간 비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의 연속성 때문에 잠깐 스킵하거나 포함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나중에 그 교과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 분석화학을 배우고 물리화학을 배우면 다 배울 내용인데 그걸 이제 그런 교과 과정까지 다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화학 실험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걸 보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실험이라는 것 안에 상당히 많은 물리화학적인 내용, 그다음에 분석화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몇몇 실험은 유기 실험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추가로 설명하는 게 아마 여러분 다음 학기 과정인 것 같아요. 그 화학 실험이 2학년 2학기까지죠. 한 학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는 AP인가? AP 하는. 그래서 그때 일반 학칙을 쓰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주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때로 따서 강의를 할 거고요. 몇 개 주제는 내가 이 책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걸 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개 주제는 실제 그 되게 유명한 유기화학 실험 같은 것들을 소재로 이제 그 내용 설명을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책에 나오는 좀 그간 빠졌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준비한 게 이거라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좀 많은데 뭐 오늘 안에 끝날지 다음 시간까지 갈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보자. 이거 불 들어왔지. 보자. 자,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자, 다룰 내용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면 완전 외국어 같을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언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크로마토그래피는 완전 외국어여서 외우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학기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를 보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막 까먹을 거예요. 외국어 같아서. 자, 이제 뭔지 하나하나 봅시다. 우선 3페이지에 그 솔벤트 익스트랙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았어요? 솔벤트 익스트랙션? 그래서 솔벤트는 용매고요. 익스트랙션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추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로 설명했던 것 중에 왜 그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추출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무슨 계수? 분배 계수 하겠죠? 그래서 그 분배 계수 설명했던 저번 시간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문제 몇 개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습문제 1, 연습문제 2는 딱 바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그거고 연습문제 2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문제가 학교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이때 그 용매 추출할 때 그 수용층과 유기층 사이에 뭐를 변화시키면 이 추출을 하는 정도를 완전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뭐가 변하면? 이게 자 보통은 유기층으로 많이 추출돼요, 수용층으로 많이 추출돼요. 보통은 기름 쪽으로 뭐가 많이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물 쪽으로 많이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그 색조 화장이라고 그냥 색조 화장? 저기 저 누구냐? 저기 성빈이 마스카라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왜? 뭐 안 해볼 수도 있죠. 색조 화장이라고 이렇게 눈두덩이에 퍼렇게 그리고 이런 거. 대윤이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걸 해보면 아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눈두덩이 왜 여성들이 이렇게 퍼렇게 칠하고 막 이렇게 이게 볼그레 벌그레하게 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세수하면 어떻게 돼요? 세수하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물로 이렇게 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지우게요? 그럼 뭐로 지우게요? 그냥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름으로 지워요. 기름으로. 기름. 그걸 이제 뭐 클렌징 오일 이렇게 부르는데 오일 그냥 기름이라고 기름. 그러니까 진짜로 막말로 당장 클렌징 오일이 없다. 그럼 뭐로 지워도 된다? 식용유 참기름 해도 돼요. 진짜예요. 식용유 참기름 해도 돼요. 물론 뭐 냄새가 좀 묘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름으로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마스카라라고 눈썹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이렇게 해서 길게 했는 저기 우리 오빠 이름 뭐였더라? 우리 오빠 이름 가만 있어보자. 오빠 이름이 정훈이 오빠? 아닌데 민춘이 오빠. 맞다. 웅이 오빠. 웅이 오빠. 웅이 오빠 속눈썹 긴 편이에요? 속눈썹 길어요? 짧다고 느껴지면 마스카라를 이렇게 하면 이게 길어져.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다? 기름으로 이렇게 지우면 이게 녹아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보통은 수용층으로 많이 추출돼요? 유기층으로 많이 추출돼요? 유기층이에요. 알겠죠? 유기층.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뭐를 바꿔주면 수용층으로 많이 추출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뭘 바꿔주면?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pH. 산성도나 염기성도를 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물질들이 이온화가 되면서 산성 조건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유기층으로 있던 놈들이 수용층으로 쫙 빨려 내려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pH를 변화시키면서 오히려 수용층증에 더 많은 추출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저번 시간에 내가 마지막에 막 풀었던 게 그거라고요. 그거에 의한 또 다른 연습 문제가 거기 연습 문제 3번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푸는 방식이 저번 시간에 한 거 똑같으니까 뭐 겸사겸사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 거기 이제 뭘 해볼 거냐. 한 장 넘기시면 2챕터 What is chromatography?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자 뭐냐? 거기 보시면 그림 1이 있죠. 보이죠? 네. 그림인. 요건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건데 the idea behind chromatography: solute A with a greater affinity than solute B for the stationary phase remains on the column longer. Panel F is a reconstruction of the separation of pigments from red paprika. 파프리카가 뭐예요? 네, 그거 야채 그 파프리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Paprika skin from the work of L 어쩌고저쩌고 in the 1930년대. Bands marked by horizontal lines are different pigments. The lower stationary phase is CaOH2 and the upper stationary phase is CaCO3. 오호. 자, 이 뭐냐? 이겁니다. 2.1. Basic concept.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로마토그래피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했나? 이게 뭐 콸콸콸 붙는다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를 어디서 한 것 같아. 커피만 얘기했어요? 끔찔끔찔이요? 아, 드립커피 그 얘기만 했어요? 알았어요. 자, 실리카.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예가 하나 있을 수 있냐면요. 이제 곧 이제 아주 많이 보게 될 건데,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정량이요? 제1전기영동이요? 이거 뭐냐면 겔 일렉트로 포리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뭐냐면 이제 젤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도 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써서 그런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해봤어요? 해무씨 해봤어요? 보기만 봤어요? 이게 이게 젤 일렉트로포리시스의 이 젤은요,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절대로 맨손으로 이걸 만져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일렉트로포리시스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테크닉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동 방식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사뭇 달라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오늘은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여기서의 젤과 저기서의 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우선 이겁니다. 짜잔. 자, 우선 저기서 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하기보다는 1. 실리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쿼츠를 갈아 놓은 것이에요. 쿼츠를 갈아 놓은 것이에요. 그럼 쿼츠가 뭐다? 쿼츠를 우리말로 석영이라고 하고요. 화학식은 SiO2입니다. 자, 석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석영은 뭐냐면요. 바로 유리의 주 성분이에요. 요거요. 자, 이걸 우리가 유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유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합물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 주로 많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의 기본 틀은 SiO2예요. 그런데 이 유리에서 알칼리 금속 등의 불순물을 쫙 뽑아서 순수하게 만들어 놓은 걸 쿼츠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쿼츠라고 하거나 유리라고 하거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 같은 건 아닌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에서 알칼리 금속을 쫙 뽑아서 순수하게 만든 걸 쿼츠라고 하는데 그걸 박박박 갈아 놓은 거예요. 어떻게? 사포 같은 데다 갈아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화이트 파우더예요. 화이트 파우더. 아주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모래예요. 모래입니다. 여러분, 모래의 주성분이 뭐예요? 모래의 주성분이 또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리 뭘로 만들어요?
유리 모래를 만들어요. 즉 모래에 저 SiO2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 SiO2만 주로 추출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걸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는 불투명하지만 거기에서 추출해 놓은 저 SiO2 덩어리인 유리는 투명한 건데 거기서 불순물을 더 제거한 걸 쿼츠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백사장에 가시면 모래사장에 가면 모래사장이 사실은 빛이 딱 비쳤을 때 반짝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래에 끼어 들어있는 약간의 유리질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모래사장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가도요, 모래가 잔뜩 쌓여있는 사막에 가도 진짜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이런 나무 있죠, 나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해서 매끈매끈하지만 실제 자연에 있는 나무는 매끈매끈해요,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하죠. 근데 이 거칠거칠한 나무라고 하더라도요, 사포로 싹 갈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루 만지면 거칠거칠해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죠. 그럼 잘 봐. 유리예요. 유리 딱 깨면 부들부들해요, 날카로워요. 날카롭지만 그걸 사포로 계속 갈아서 가루를 쓱 만들면 가루는 날카로울까요, 보들보들할까요? 보들보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실리카라고 하는 애는요, 실제 손으로 만져본 적 없죠. 손으로 만지면 느낌이 very good이야. 딱 만지면은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어떻게 파냐면 이만한 통에 팔거든요. 이만한 통에. 그래서 이게 뚜껑이 커지고 툭툭툭 열면 거기 진짜 그냥 하얀 모래가 들어있어. 흰 모래야, 흰 모래. 흰 모래인데 손으로 딱 만지면요, 입자가 엄청 고와요.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자연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거라 굉장히 크기가 균일해서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균일해서 손으로 만지면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느낌 좋은 하얀색 모래예요. 그걸 실리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아이고 간지러. 얘를 실리카를 여기에 채웁니다. 자, 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끝이 이렇게 마개가 있고요. 당연히 마개니까 닫아 놓을 수도 있지만 이걸 손잡이를 조절하면 얘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얘가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특징은 뭐예요? 관. 자 보세요. 관과 튜브의 차이점은 뭐예요? 관과 튜브의 차이점. 관은 영어로 이제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컬럼. 이게 철자가 재밌어요. UMN 이렇게 써서 컬럼이라고 하는데 관과 튜브의 차이점. 튜브는 한쪽이 막혀 있는 걸 튜브라고 해요. 관은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걸 관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릇으로 그릇인 거지. 그러면 양쪽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의 고운 모래를 여기다가 싹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 싹 부으면 호로록 다 빠지겠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고운 모래보다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실리카겔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호로록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빠뜨리지 않고 여기에 모래를 담가 놓을 수 있을까요? 쟁여 놓을 수 있을까요? 마개요? 근데 마개가 있으면 나중에 실험을 못해요. 즉 뭐냐면 마개를 필요할 때 열기도 하고 필요할 때 닫기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열고 닫는 것과 관계없이 이 실리카겔을 여기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기를 어떤 장치를 해야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할까요? 바로 이 끝에다가 뭔가 하나 딱 깔아둬요. 뭐? 솜이요. 솜 알죠? 솜. 목화솜.
자, 솜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솜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낮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솜과 그런 면화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면은 저기 막 5천 년 전 미라 뭐 관 뚜껑 열면 거기 면 들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은 진짜로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화학 물질을 넣어도 반응을 거의 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솜으로 여기서 살짝 막아두는 거야. 그런 다음 여기다가 요렇게 실리카를 채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 1, 2, 3 분리해야 할 혼합물을 뭐 적절한 이 적절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적절한 액체 액체도 당연히 용매에 녹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여기에 A, P 자 여기가 용매 되겠고요. 요 A하고 B가 서로 분리해야 할 성분들이라고 해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 앞서 준비된 저 관에 분리 대상을 어떻게 하냐? 로딩합니다. 자, 영어 단어 중에 로드란 말이 있죠. 어떤 뜻이에요? 물건을 어디에 싣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로딩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솜으로 살짝 막아놓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실리카기를 넣어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샥 붓는 거예요. 붓는데 어떡하냐면 여러분 혹시 모래에다가 물 부어본 적 있어요? 왜 어릴 때 그 뭐냐면은 저기 그 어디냐 저기 아용 어디냐 저기 놀이터 같은 데서 장난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놀이터에서 모래사장이 있는 데다가 물 부어서 막 뭐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래에다가 물 탁 부으면요 물 탁 붓자마자 쑥 이렇게 흡수되나요? 아닐걸. 의외로 물을 딱 부어도요 그 물이 이 모래에 스며들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싹 붓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용매가 여기 색깔이 안 보이네. 자, 요렇게 상층부에 용매가 젖어 들어간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용매가 젖어 들어가면서 이 A하고 B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도 여기서 짜잔 하고 짜잔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겠죠. 무슨 말 알겠죠? 요까지를 로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요까지를. 자, 그러면 여기에 용매량이 실제로 처음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아주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은 당연히 용매가 젖어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는 아직 드라이한 상태겠어요? 여긴 드라이한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O 바로 용매 마늘 이제 소량씩 천천히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이 로딩이 된 상태에서 온리 용매를 이렇게 소량씩 천천히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매가 서서히 젖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겔이 이렇게 실리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는데, 여기 이제 솜 마킹이 이렇게 있고요. 이때 처음 라인이 여기였는데, 이제 용매가 이제 점점점 어떻게 했냐면, 용매가 이렇게 있다가, 용매가 점점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A하고 B 역시 용매가 움직이니까 얘도 이 기준선에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에 있었던 A, B의 로딩된 위치에 따라서 대해서 이 A가 움직이고 B가 움직이는 이 속도가 누구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고요. 누구는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뭐 꼭 저걸 예로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선상에 두고 운동장에서 자, 달리기 시작 하면은 다 똑같이 뛰어. 다 움직이는 속도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용매가 움직임에 따라 섞인 용질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실리카 저 겔과 성격이 비슷할수록 이동 속도가 느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누구는 빨리 움직이고 누구는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얘가 용매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 A가 상대적으로 이 실리카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용매가 움직여도 A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 B는 그렇지 않아서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거냐? 자, 앞서 다시 한번 실리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요. 자, 보세요. 실리카의 주성분이 석영이라고 했죠. 이때 이 실리카의 중요한 성격은 바로 이겁니다. 실리카는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볼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극성이 가장 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극성 제일 큰 거 얘 하나만 들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 뭐? 물이죠, 물. 근데 실리카는 물보다 극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요, 실리카겔이 극성 1등이에요, 거의. 알겠어요? 1등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리카겔이 극성이 큰데 거기에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된다? B보다 A의 극성이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 6, 7 용매를 계속 공급하면 B가 먼저 관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제 콕을 딱 열어두면 용매 따라 B가 먼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B코로 딱 받아내면 A하고 B가 분리가 되는 거죠. 즉 B를 딱 받아냈고 A는 여전히 여기 있을 테니까 A하고 B가 분리가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뜻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억수로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컨셉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이제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를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어서 쓰시고요. 네. 잘 안 보여? 아이고. 어이씨. 됐어. 탑건이 그렇게 재밌대요. 본 사람. 팝건 어땠어요? 재미없다고요? 다 재밌는 건 아니군요. 재미없다는 사람 자기 처음이에요. 진짜요? 그렇구나. 비행기 안 좋아하는구나. 수다 좋아하죠, 수다. 수다. 아니요, 이게 그 수다 말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체린이랑 수다 떨기 뭐 이런 거. 그거 좋죠. 네? 그래. 하여튼 그래. 탑건 재미없던 사람, 아니 내가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저게 재미없다고 해줘서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 재밌다길래 봐야지 그랬는데 그 극장 상영이 오늘까지라네요. 네, 극장 상영 오늘까지래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요구해가지고 좀 연장된 건데 그게 오늘까지래요. 그래서 극장 상영은 이제 끝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에서 보면 진짜 재밌다고 하던데 저기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네요. 그래. 하여튼 그래. 자, 어디다 쓰세요. 그럼 저기 우리 탑건이 재미없었던 오빠가 민춘이 오빠? 민춘이 오빠 맞죠? 민춘이 오빠. 맞아요. 그다음에 정훈이 오빠. 민춘이 오빠,
태웅이 언니, 아니 태웅이 오빠. 태웅이 오빠는 저기 탑건 안 봤어요? 네. 어? 예, 그러니까 10, 한 20년 전에 원이 나왔었거든요. 80년도에, 1980년도에. 예, 1편이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30년, 뭐야? 몇 년 지난 거야? 네, 네, 하여튼 뭐,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아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바로 없어질 직업이 뭐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바로 없어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군 파일럿이 맨 처음에 없어지죠. 왜죠? 그 공군 파일럿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조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게 해요? 공군 파일럿 키우는데 얼마나 들게 해요? 이거 우리나라 국정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국정보고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 파일럿 한 명 키우는데 600억 들어요. 600억이요. 네. 600억 들어요. 600억. 한 명 키우는데. 물론 전투기가 더 비싸긴 해요. 그 탑건에 나오는 그 정도 전투기 대당 가격이 얼마죠? 네, 1,300억 정도예요. 1,300에 1,500억 정도 하거든요. 물론 전투기가 더 비싼데 그걸 모는 사람은 사실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전투기는 막 만들어낼 수 있어도 사람은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리고 그 전투기는 뚝딱하면 하루 만에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파일럿은 600억을 들여도 최소 키우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600억을 10년간 투자를 해야 그런 파일럿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파일럿은 특히나 공군 파일럿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공군 파일럿은 공공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군 파일럿의 가치는 그냥 한 개인이 전투기를 모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요. 국가가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공공재예요. 그래서 공군 파일럿은 굉장히 귀한 국가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공군 파일럿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공군 파일럿은 만약에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 어떻게 하죠? 바로 돈 받고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공군 파일럿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군 파일럿을 이제 만약에 적이 잡아도요. 그 공군 파일럿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쪽이랑 협상해가지고 돈 받고 교환합니다. 왜냐면 600억짜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라. 전쟁이 났는데 저 적 진영에 공군 파일럿 10명이 잡혀 있어. 그럼 돈으로 얼마야? 10명만 잡혀 있어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각 공군에는 어떤 특수부대를 키운다? 네. 그 공군 파일럿 구출 전용 특수부대를 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군 파일럿을 데려오는 것이 임무인 특수부대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특수부대는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다른 특수부대는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부대 이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공군 특수부대는 언론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가 최근에 최초로 등장했어요. 어디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아프간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 협력자분들이 있었죠. 그분 빼내왔죠. 다 빼내왔죠. 전원 빼내왔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때 공군 특수부대가 투입됐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거의 최초로 실제로 공군 특수부대가 처음 등장했었어요. 근데 공군 특수부대는 한 국가당 10명 내외로만 운용하거든요.
예, 공군 특수부대는 역시나 엄청나게 귀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공군 특수부대는 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요, 영상에서 보시면 딱 한 명 얼굴만 나와요. 딱 한 명. 공군 특수부대. 그래서 공군 특수부대 활동할 때 완벽하게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완전히 다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가려놓고 안 보이는 그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군 특수부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CCT라고 하거든요. CCT. 그래서 이제 CCT라고 하는데 컴뱃 컨트롤 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군에서 운영하는 특수부대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교민들하고 아프간 그 조력자분들을 다 이제 무사히 구출을 했었죠. 그래서 저 공군에서는 그런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진에 투입돼서 자기를 희생하고 파일럿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파일럿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불철주야 개발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무인 전투기요. 그러니까 전투기인데 사람이 없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인 전투기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군 파일럿은 이제 없어질 대상 1순위예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돈 유지하는 비용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탑건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그런 아련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곧 없어질 직업.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아, 이 아프가니스탄이. 자, 어쨌건 요거 다 적었죠? 자, 이제 지운다. 지우자. 자, 쓱. 자, 그러면 이때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아까 쭉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구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기본 구성. 자, 첫 번째는 이런 말을 씁니다. 모바일 페이즈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동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컬럼을 따라 움직이는 용매를 모바일 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이동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얘는 보통 액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소량씩 천천히 붓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이동상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종종 기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보통 흔한데 이동상을 기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는 세 번째, 자, 이동상이 컬럼을 지나가는 과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동상이 컬럼을 이동하는 과정을 일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루션이란 말이 뭐냐? 이동상이 움직이는 과정을 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를 컬럼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짜잔, 용매가 주입될 거고요. 그리고 요 실험처럼 결국 용매가 용출될 텐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매가 주입되는 걸 일루언트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용매가 용출돼 빠져나오는 것을 일루에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일루션이라고 하는데, 들어갈 때를 일루언트, 나갈 때를 일루에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컬럼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상을 모바일 페이지, 우리말로는 이동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표현으로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말 번역은 고정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얘는 뭐다? 컬럼 내부를 채운 물질을, 그걸 고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누가 고정상이겠어요?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 실리카 겔이 고정상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 하얀 모래가루를 여기서는 고정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게 몇몇 고정상들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 점성도가 큰 액체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요, 관이라고 하는 이 고체 지지체에 끈적한 꿀 같은 것들이 내벽에 발라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꿀은 액체잖아요. 액체지만 점성도가 크면 그 구조물에 붙어서, 이게 딱 붙어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상을 저렇게 끈끈한 액체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고정 점성도가 큰 액체인데, 관 내벽에 보통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의 두 번째, 바로 고체 입자 등이 있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실리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은 그 고체 입자인 실리카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인 걸 예로 든 건데, 그게 아니라 끈끈한 액체 타입의 고정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들, 저기 줄게요. 줄게요. 세 번째, 컬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컬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죠? 관이요, 관. 그러니까 아까 그 부어지는 용매는 이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카겔은 고정상이었죠. 근데 그 실리카가 담겨있는 그릇이죠.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관이라고요. 근데 이 그릇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 알겠죠?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땐.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팩트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팩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채워진이죠. 채워진.
자, 이게 뭐다? 바로 앞서처럼 고체 입자형 고정상이 가득 채워진 관을 그걸 팩트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런 상황을 팩트 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채워져 있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컬럼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오픈 튜블라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픈 튜블라 컬럼은요. 단면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단면을 똑 자른 거예요. 그렇죠? 단면을 똑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내벽에 점성도가 큰 액체형 고정상이 관 내벽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은 비워져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를 보통 기체형 이동상이 지나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설계된 컬럼은 오픈 튜블러 컬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막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건 팩트 컬럼이죠. 그래서 팩트 컬럼이 조금 이제 주고요. 여기 오픈 튜블러 컬럼도 뭐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분리해야 되는 물질의 특징들에 따라서 저 컬럼들을 이제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중요한 구성은 첫 번째가 이동상, 그 다음 고정상, 그리고 고정상이 담긴 컬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정상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막 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조합하면 다양한 세트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마다 또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 그런 것마다의 특징도 배우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선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은 2.2의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2.2.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종류.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야. 알겠죠? 저번 시간에 드렸던 기출문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드렸던 기출문제에 지금 내 교재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있죠? 교재 저번 시간에 기출문제 받은 거 갖고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있죠? 똑같은 거 있죠? 왜냐면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몰리큘러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의 그림이 똑같은 게 실려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보셨던 그 원문하고요. 내가 보고 있는 원문이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해리스라는 분이 지은 분서과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어쏨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쏨션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흡착 이렇게 번역합니다. 흡착. 알겠죠? 자, 참고로 영어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어쏨션이라는 말하고요. 업소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쏨션과 업소션. 알겠죠? 발음도. 자, 알파벳 차이를 알겠어요? 이건 D, B.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말로 각각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어쏨션은 흡착으로 번역하고요. 업소션은 흡수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쏨션은 표면에 착 하고 달라붙는 걸 어쏨션이라고 해요. 표면에 착 붙는 걸. 알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액체 괴물 알죠? 그걸 이제 벽에 탁 던지면은 벽에 착 붙잖아요. 이런 걸 어쏨션. 알겠죠? 근데 업소션은 뭐냐면 얘는 내부로 쑥 들어가는 걸 이걸 업소션이라고 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만약 이제 내가 액체 괴물을 벽에 딱 던졌는데 걔가 갑자기 스물스물스물 쑥 다 들어가 버렸어. 이건 흡수. 무슨 말 알겠어요? 탁 던졌는데 이게 착 붙었어. 이건 흡착.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알겠죠? 자, 그럼 흡착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쑥쑥쑥쑥. 아이고. 에이. 자, 첫 번째 1. 고정상은 거기 고정상은 고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정상의 친한 성분은 당연히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액체입니다. 그리고 혹은 기체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실리카겔 채워놨었죠? 그 실리카겔에다가 내가 편의상 그냥 액체에다가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쭉 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그 관에다가 기체 파이프를 연결한 다음에 그 기체 파이프에다가 기체를 흘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차피 모래가루잖아요. 모래가루니까 거기에 틈새에 이렇게 기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기체를 쭉 흘려주면 기체에 묻어있는 성분들이 거기서 달리기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매가 꼭 액체일 필요는 없어요. 기체여도 상관은 없어. 다만 고정상이 고체가 이 컬럼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이동상이 빠져나오는 그런 타입의 대부분의 컬럼을 그러니까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철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몇 시에요? 철인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요? 싫어요? 그래? 민춘이 싫어요? 좋아요. 그래? 저기 웅이 싫어요? 좋아요. 그래. 우리 오빠 지금 정훈이 오빠 싫어요? 좋아. 그래. 자, 봅시다. 네, 봅시다. 그래서 이동상은 액체, 요건 기체인데 이제 이 이동상이 요건데 이때 세 번째 바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고정상 입자라고 하면 자,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아까 그 실리카겔이 되게 고운 모래라고 했죠. 근데 그게 사람 손에 만졌을 때 고운 모래지 얘를 뭐냐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의 불규칙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까처럼 이 고정상이 만약에 아까 실리카겔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A라는 성분이 막 붙어 있게 되고 요렇게 용매가 일루션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B라는 성분은 A라는 성분보다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갔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A는 실리카겔과 성격이 비슷하니까 극성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B는 극성이 조금 더 작았다라고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대표적인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다. 알겠죠? 그 다음 펄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가 대표적인 예니까 이 경우 무슨 컬럼이겠어요? 바로 팩트 컬럼이겠죠. 팩트 컬럼에 대한 얘기 했었죠. 팩트하고 오픈 투벨러 컬럼.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팩트 컬럼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이고.